잘 쉬셨죠? 예.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고요. 강의를 최대한 한번 좀 타이트하게 남은 시간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최대한 Q&A를 아무튼 많이 받을게요. Q&A를 많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6분 오셨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명함을 다 드릴 테니까 유효에 뭐 편하게 문의 주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문의 드릴게요. 꼭 전화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메일로 요청을 했는데도 이때까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해드릴게요. 네, 제 약속은 그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것이 시작을 해볼게요. 타겟을 이제 설정을 하실 건데요. 제가 여기서 또 약간 좀 꼬아서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타겟을 먼저 고르시는 것을 강조하는데 내 아이템에 맞는 타겟을 고르시는 것도 맞지만 아이템이 뭔가 명확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냥 잘 상대할 수 있는 타겟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뭐 아이들한테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 뭐 중장년층에게 어필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장으로서 개인기를 발휘할 때 잘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려는 사업이랑 좀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것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것이 일치하는 사업 아이템이었으면은 더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이템을 선정하시기 이전에 먼저 같이 고민하실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해진 타겟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나는 뭐 20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할 거야. 아이템을 확정을 했어. 그러면은 도대체 20대 여성은 어디에 있지?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오프라인이라고 한다면 또 어디 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있는 상권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상권에서 소비가 되는 소비력과 패턴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되게 많아요. A라는 상권이 되게 많아서 A라는 상권을 갔더니 거기는 보통 지갑에서의 씀씀이가 10,000원 이내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20,000원짜리를 팔면은 안 팔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20,000원짜리까지 가능한데 내가 10,000원짜리를 팔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비력 그리고 패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뭐 시간대 어떤 뭐 재반복이라든지 구매라든지 목적 구매라든지 충동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상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적 아이템과 소비력이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검토를 해서 가장 매칭이 되는 상권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즉 타겟 설정이 상권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단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우선은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병성님, 임병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논산팔경 3D 프린팅 기술로 논산팔경을 제작하시고 특산품 초콜릿 생산을 하실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럼 누구에게 팔아야 될 것이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라는 사업 계획이 순차적으로 따라와야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상권이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1번 항목에서 선택한 타겟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A라는 곳에 많이 있긴 한데 내가 A로 들어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A 옆에 있는 A-온 B 상권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당겨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마케팅적인 역할이 그때부터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목적 구매로만 진행되는 사업은 분명히 반드시 한계성을 껴요.
이상의 사실은 것이 없어요. 스스로 나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뭔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받쳐줘야 돼요. 그것이 나의 제3의 포켓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목적 구매로만 진행되는 그러한 고객들에게 내가 혹시라도 불만족이 생기게 한다거나 뭔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을 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100% 소비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두 명 정도는 구매를 일으키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오프라인 상권에서 살아남는 방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역시 실패 요인부터 짚어볼 거예요. 첫 번째, 거주지 기준으로 상권을 찾는 경우 아무리 정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저 자리는 뭘 해도 될 자리야 아이템 맞춰서 선정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 좀 드리고요. 예산 맞춰 상권 보는 경우, 그리고 상권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지막이 이제 핵심이죠. 중개인들에 의한 허위 정보로 인한 판단. 중개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중개를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싼 물건을 소개를 해야 자기들이 돈을 버나요? 비싼 물건을 소개를 해야 돈을 많이 버나요? 예, 비싼 물건을 소개를 해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비싼 걸 소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도 비싼 걸 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중개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쉽게 계약을 쓰려고 해요. 그냥 이것만 던져줘요. 여기 한 번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안 깎여요. 안 들어요. 그때부터 내 핸들링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러 이제 중개인들을 만나면서 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느낌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들은 허위 정보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중고차 사이트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거 당장 계약해야 될 만한 차들이 막 나와요. 중고차 이제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차 진짜 있나요? 있대요. 당장 오래요. 돈 들고 가면 계약할 수 있나요? 당장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고 가요. 그럼 뭐라 그러죠? 죄송한데 지금 당장 나갔습니다. 방금 나갔습니다. 아니면은 이 차 사실은 사고 차량입니다. 그들만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레파토리긴 한데 최악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겠다. 실제로 이제 차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살게요. 사실 이거 침수도 됐었대요. 괜찮아요, 살게요. 아무튼 내가 살게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못 팔아요. 그 가격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겼기 때문에. 그러면 전 실제로 실사입니다. 사실은 전 차주가 여기서 번개탄 피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라는 멘트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차를 안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기고 땡긴 거예요. 중개인들은 안 그럴까요? 더 한다는 거예요. 왜냐? 최근에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동산 중개 어플들 혹은 네이버 부동산들이 너무 많이 나서 일반적인 그냥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이랑 이제는 영업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사건 실패 요인 첫 번째, 비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입. 파워블로거. 여러분들 파워블로거라는 말 아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쓰는 말일까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워블로거라는 건요, 과거의 네이버에서 몇 명 이상 이제 그 블로거로서 영향력을 많이 갖춘 사람들한테 파워블로거라는 타이틀을 달아줬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없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파워블로거가 우리 가게 좀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구시대적인 접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없어졌습니다. 파워블로거. 두 번째, 머무를 수 없는 UI.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뭔가 어떻게든 이제 내가 소개하려는 곳까지 왔는데 보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그리고 눌러도 안 넘어가고 여기서 뭔가 되게 불편하고 그냥 딴 거 볼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목적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남아 있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이걸 사려고 내가 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충동 구매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게 전달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적인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인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첫 인상이 승부를 가른다라는 표현에 가장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나오는 온라인 마케팅 세대에 의한 설명에서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의 가장 특징은요 이겁니다. 자발적인 마케팅 리뷰할 것, 스스로 자기 SNS에 올리게 유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SNS 하시는 분 한번 거슬러볼까요? 아무도 안 하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무도 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 뭐 기후가 어찌됐건 뭐가 어찌됐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 그 매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진을 올리고 포스팅을 하고 그런 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런 게 많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에 하트를 많이 누르는구나, 이런 거에 좋아요가 많이 누르는구나,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유저가 되어야만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창업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 향후에 준비하는 사람에게 교과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계정을 하나 만드세요. 페이스북이 됐건 인스타그램이 됐건.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 배웠던 일, 그날 느꼈던 일을 3줄 이상, 5줄 이상 쓰세요. 루틴으로 내가 노가다를 뛴다는 생각으로 매일 몇 시에 이것을 한다라고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쓸 말이 없더라도 쓰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향후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내 계정을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내 거 한번 봐봐. 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게 하나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뭔가 이렇게 우왕좌왕했구나. 그래서 뭔가 만들어져 가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시작하는구나. 가봐야겠다. 궁금하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나의 단골 고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고객을 우호적인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자발적 마케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SNS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 채널들이 있지만 대놓고 광고를 하는 채널들입니다. 블로그는 뭐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거 뭐 돈 받고 썼을 텐데. 하지만 보시죠. 왜냐?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임을 알고도 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 친구가 올렸어요. 그러면은 믿을 수 있어요. 괜찮았으니까 이거 올렸나 보네 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계정에 올릴 수 있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인스타에 한번 올리시면 뭐 서비스로 드릴게요, 뭐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계정에 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 매력을 여러분들께서 갖추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딱 들어왔을 때 와 대박, 찰칵 인스타 좋아요. 할 수 있는 뭔가의 나만의 매력을 갖추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광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으로 의미 전달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되게 뭐 보상하고 뭐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쌉니다, 예쁩니다, 우리는 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1초 안에 이게 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고객 편의에 채용하는 거. 내가 돈을 잘 버는 거 위주로, 내 수익이 좋은 거 위주로가 아니라 고객이 이것을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Z 제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Z 세대, D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제네레이션 Z는 미국에서 표현되기 시작한 세대의 뜻이고요. Y 세대 다음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생부터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Z세대로 분류합니다. 여기에 혹시 Z세대가 계세요? 안 계신가요? Z세대 가장 큰 특징은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한 세대라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Z세대들은 IT 기술의 익숙함을 느꼈기 때문에 스마트폰 SNS를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서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살면서 디지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SNS 하냐고 여쭤봤는데 아무도 안 하신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내가 하던 게 아니니까. 예전에 그래도 싸이월드를 잠깐 했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제 나이 또래도. 근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시끄러우면 엄마나 아빠들이 유튜브를 보여주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다르냐. Z세대는요, 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Y세대, 그리고 이제 Z세대로 구분을 짓는데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요렇게 자식과 요렇게 자식 사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X세대의 자식들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X세대부터 디지털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디지털 유목 및 디지털 네이티브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Z세대의 가장 특징은 현실주의와 윤리를 중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이제 Z세대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요. 밀레니얼 세대,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인터넷, 즉 PC에 조금 더 익숙한 세대라고 한다면 Z세대는 모바일에 조금 더 익숙한 세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카페, 커뮤니티, 프리첼, 싸이월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했던 세대들이라고 한다면 Z세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한 번도 호황기를 누려보지 못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유년기 때는 호황을 누렸어요. 전 세계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다가 성장기 10대 초중반에 IMF를 맞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면서부터 뭔가 현실에 대한 비판주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X세대 하면은 뭔가 막 되게 삐뚤어진 뭔가 청소년들의 그런 인상들, 과거 이제 뭐 H.O.T가 데뷔를 했을 때 전사의 후예라든지 이런 노래를 부른 것들이 X세대로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 가장 X세대를 대표하는 노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면에서 Z세대는요, 한 번도 호황을 누려본 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어선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만족에 집중하고자 했었던, 즉 욜로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돼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가능했었던 세대예요.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뭔가 우리가 야, 언제 돈 벌어서 뭐 집 사고 뭐 하니, 그냥 오늘 뭔가 오늘 맛있는 거라도 먹고, 야, 오늘 돈 벌었으니까 소고기 한번 먹자, 이렇게 흘러가게 됐다는 거죠. 뭔가 현실 비판주의적인 부분이 X세대로부터 물려왔습니다. IMF를 겪은 그 세대들로부터. 문제는 2018년에 Z세대의 비중이요, 50%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메인 타겟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Z세대를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징,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요, 압도적으로 가장
소셜 플랫폼 중에 1위로 유튜브를 뽑습니다. 두 번째 인스타그램, 세 번째 페이스북, 뭐 스냅챗, 그리고 트위터, 구글 등 포털이 여기 있어요. 요즘은 네이버로, 우리는 네이버로 검색을 해요. 저도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서울에서 논산으로 내려오면서 끝나고 올라가면서 뭐 먹지? 논산 맛집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요즘은 안 그런다. 그들은 검색 자체를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네이버에 100만 원 막 광고를 쓰고 있어요. 멍청한 짓이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바이럴 마케팅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파워블로그를 몇 명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광고를 뭐 저희한테 얼마를 주시면 그거를 블로그를 몇 개를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파워블로그 자체가 없어진 이 마당에, 이 포털에 대한 블로그가 그만큼 광고적인 매체의 영향력도 없는 이 마당에 그러한 사기 아닌 사기를 하는 마케팅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그러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알면 됩니다. 유튜브에 대한 그 신뢰도, 만족도, 인스타, 페이스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가 운영하는 SNS에 내게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정적인 부분 두 번째는요, 이게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중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개인 맞춤 서비스, 혼밥, 자기중심 등이 선정이 됩니다. 이들은 뭔가 개인에 대한 취향을 상당히 서로 존중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싫음도 존중해준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데 얘가 싫대요. 그럼 막 설득하려고.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막 설득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너 그거 싫어해? 알았어. 너 그거 싫어해. 나 그냥 난 이거 좋아해. 그렇게 서로를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현재 지향적인 성향을 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경제 호황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세대로서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합니다.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아끼자보다는 오늘 하루 당장에 대한 생각하는 욜로, 소확행 등등에 의한 키워드가 대두가 됐던 이유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80년대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언급이 됐었던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와서 대두가 됩니다. 세대의 특징과 맞물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고, 또 소비를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캠페인 아닌 캠페인들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치 중심적 의사결정을 선포한다. 미래 불확실성보다는 현재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일, 지금의 확실한 삶에 집중한다는 것이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세 가지의 특징, 정보가 범람을 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내려와요. 그리고 나는 한도 끝도 없이 스크롤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이버는요, 넘기다 보면 끝나 있죠. 밑단이 있죠. 근데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은 밑단이 없어요. 계속 내리면 계속 내려가요.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AI에 의해서 내가 한번 봤었던 영상 혹은 게시물과 비슷한 것들을 알아서 계속해서 송출을 해줘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내가 받고 있는데 하나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볼까요? 안 본다는 거죠. 즉 판단을 1초 내에 내린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빠른 판단력을 가집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온라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재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1초 안에 판단입니다. 첫인상을 보고 그냥 순식간에 판단을 해버린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다가가려고 하면은 놓친다는 거죠. 쉬워야 합니다. 쉽고 이해를 빨리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빙 돌아가게 할 것이 아니라 직구를 던지실 줄 아셔야 된다. 예전에는 과거의 유통 방식은요, 대형마트를 제가 예를 들면은 1층부터 지하 3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지하 3층에 배치를 했어요. 1층부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을 내려가면서 내가 사려고 하는 거를 도달하기 전까지 하나라도 더 팔리게끔 미끼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1층에 도착한 순간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내 눈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팔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메인 매출이 거기서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려는 서비스가 과연 내 서비스, 내 아이템, 내 사업의 코어가 무엇인지, 무엇을 팔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팔려고 하는지가 이러한 메인 구매력을 갖고 있는 세대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처음에 제가 여쭤봤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믹스를 하셔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매출에 대해서 온라인 높을지 오프라인 높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건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건 결국 마케팅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마케팅은 우리가 TV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TV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신문에 지명 광고를 할 것도 아니고, 결국 광고는 온라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오프라인 100% 매장일지라도 마케팅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확보한 자리를 갖게 할 것인가는 이러한 세대의 이해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대 이해에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유저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딥한 유저가 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덜 쓰세요. 바이럴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블로그 갖고 오는 갖고 오는 마케팅사가 아직도 10이면 8에 9이에요. 내가 모르면 그들에게 눈먼 돈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인사이트를 갖추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아낄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진흥원 상권 분석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접속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뭐 많이 쉽게 접속하실 수 있고요.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기도 해요.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 그리고 경쟁 분석, 그리고 입지 분석, 수익 분석 네 가지를 총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권 분석을 한번 볼까요? 해당 서비스는 어플로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핸드폰에서 어플로도 다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좀 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안 드려요. 가능하시면 PC에서 사용하시고요. 아직까지 어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뭐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상권 분석, 경쟁 분석, 입지 분석, 수익 분석, 그리고 이제 경영 컨설팅을 해드리고 업종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러한 베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여기 사건에 있는 어떤 업종이 몇 년이 됐다, 어떤 업종이 몇 개가 있다, 어떤 업종은 경쟁이 포화되어 있다, 뭐 심화되어 있다, 좀 덜 심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경쟁 분석을 해드리고 업종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행을 해드리는 거는 이것은 이런 업종을 하시면 오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이런 업종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여기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경쟁력이 약할 수도 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툴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고 자료에 불과해요. 예,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확인은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게 로그인했을 때의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은 뭐가 조금 괜찮고 인천은 뭐가 좀 안 좋고 등급은 몇 등급이고 여기는 몇 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숙제를 좀 내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SNS 계정을 만드실 것, 네, 반드시 만드시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서비스에 모두 가입을 해서 심심할 때마다 계속 한 번씩 돌려보세요. 네, 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다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일단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스 비즈맵이에요.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소상공인진흥원과 다르게 이 나이스 비즈맵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카드 단말기 회사예요.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실제 일어난 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상품 분석을 해놓은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을 추정해줘요. 근처에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에 어떤 업종 선택을 하면은 실제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균 매출 그리고 어떤 가게의 대략적인 매출이 나옵니다. 경쟁점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하루 한 번만 무료예요. 그 이유는 유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오늘 당장 가입을 하셔서 매일매일 한 번씩 하세요.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레포트를 여러분들께서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료로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레포트가 나오긴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먼저 서비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 분석 보고서는 1회 무료라고 이제 나와 있고 종합 분석 보고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 분석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랑 비교를 한다면은 제가 약간 체감하기로는 한 50% 이상은 여기서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도구만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